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메타기의 컨설팅의 최도인이라고 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아침 시간에 강의여가지고 뭐 대학교 9시 수업하고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제가 받은 주제가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뭐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뭐 창의성이나 창조성에 대한 얘기들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되게 창의성이나 창조성 이런 것들이 되게 무게 있게 논의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고요. 또한 뭐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 저는 뭐 학자는 아니고요. 학자나 이론가는 아니고 제가 메타에서 약 한 20년 정도 해왔던 어떤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먼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사회, 도시, 공간, 뭐 문화 속에서 조금 더 앞선 예측력, 뭐 예지력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제가 메타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작업들이 메타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메타는 뭐 메타볼릭 이볼루션 스루 아트 앤 아키텍처라고 해서 예술과 건축을 통한 뭐 점진적인 사회의 변화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룹이고요. 그래서 뭐 영역으로 보면 저같이 예술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고 뭐 사회학이나 미학 뭐 때로는 뭐 또 이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가들이 또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메타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되게 거창한 얘기들 속에서 여기서 이볼루션, 그러니까 점진적인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어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역사를 존중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지점들,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해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약간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뭐 최초의 뭐 메타의 시작에 대한 관심은 문화나 공간, 뭐 이런 쪽에 문화 공간, 뭐 문화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들이 를 갖고 이제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 공간에 대한 관심사들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 공간이 위치하게 되는 도시, 지역,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문화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는 문화 공간에서 뭐 기획을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문화 공간이 위치하게 되는 주변의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또 메타가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도시의 맥락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국립현대미술관도 있지만 서울관도 있지만 이 서울관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관 안에 어떤 컨텍스트도 있지만 서울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도시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공간, 뭐 창의적 공간이 이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연 이 공간의 뭐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이 공간은 어떤 도시적 맥락에서 위치하고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간 전문가라고 하면 대부분 건축가를 떠올리잖아요. 설계를 하는 사람들. 또는 도시를 얘기하면 도시 계획가를 떠올리거든요. 도시 공학을 전공했거나 또 건축을 전공하고 또 도시적 맥락을 해석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주로
공간 전문가라고 봤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썼지만 또 하나의 공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공간 전문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한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도시적 계획이라든지 건축이나 설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비전을 갖고 누구에 의해서 이용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이 건축가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협업의 작업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뭐 창의적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예술 공간, 뭐 창의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 앞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저희들이 그 예전 2013년에 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대한 그 개관을 앞두고 약간 운영 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그렸던 작업인 건데요. 뭐 이게 DDP 1.0부터 3.0이라고 하는 여기서 집객에서 집주라는 말을 이제 그때 당시 저희 같이 했던 한예종의 박인석 교수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문화 공간, 어떤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만든다, 어떤 형태의 어떤 창의적 문화 공간을 만든다 그랬을 때 과거의 어떤 저도 뭐 예술 경영을 전공했지만 과거의 예술 경영은 그거를 우리가 관객 개발이라는 말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관객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화 시키는 거죠. 우리 공간에 나중에 이용하게 될 텐데 이용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이제 뭐 개발한다라고 하는 차원에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이제 대상을 보는 어떤 시각이 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뭐 최근의 공간의 변화들도 놓고 보면 최근에 뭐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가 약간 유행 수준은 좀 넘어갔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저는 좀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직업적인 변화도 담고 있다고 보고요. 코워킹 스페이스 자체를 놓고 보면.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주인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뭐 문화 공간이나 예술 공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미래, 뭐 가까운 미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물음을 계속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공간의 주인은 사실은 그 공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운영자이기도 하고 또한 이 공간을 찾게 되는 또 주인이 되는 또한 시민이기도 하고 또 예술교육 공간이라면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예술 교육자들이 또 주인인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해의 상충자들이 아니고요. 그 공간의 이해 관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미래적 공통분모가 무엇인가를 저는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미래적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주로 이제 그 공간을 계획하는 단계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만들어지기에 어떤 설계가 벌어지기 바로 전 단계 대부분 벌어집니다. 뭐 설계를 위한 설계 지침서를 만드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이 벌어지는 단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자적 시각으로 놓고 보면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가설이 증명이 되기 위한 시간은 그 공간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예를 들어 아트팸랩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해서 공간을 열었지만 계획 단계의 생각이 그대로 그 가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거는 아마 계속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익숙한 공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런 도전이 더 강하게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제가 참여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의 문화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저희는 그냥 듣고 회의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그 심층 인터뷰를 전체적으로 녹취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상당한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했던 그 홍대권에 대한 어떤 뭐 어울마당로에 대한 약간 도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들이 있었었는데요. 그것들은 다수 대중을 서베이하는 방식보다는 약 30명 정도의 홍대권의 이해관계자 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홍대권 연구는 되게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미 어떤 거시적 맥락이라든지 뭐 역사적 맥락의 변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정말 동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30명 정도의 인물 상들을 좀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담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그 기록을 해보니까 한 A4 한 200쪽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관계자의 맥락들을 파악하는 걸 되게 좀 중요한 방법론으로 지금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프로젝트들도 그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망들에 그서 얘기됐던 어떤 것들을 좀 뭐 노드와 그 링크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제가 이 앞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유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례들이 굉장히 좀 들여다볼 구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되게 스킵 띄엄띄엄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와 뭐 삶의 공간과 관련된 주제가 한쪽에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과 현실에 대한 뭐 미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다루는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조금 더 약간 상상력에 의한 공간의 전환과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주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는 뭐 최근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작업들이 대부분 약간 도시적 맥락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도시 재생,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도시 재생 속에서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사례들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커뮤니티와 삶의 공간이라는 주제인데요.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가 사실 이제 제가 메타에 들어오기 전에 프로젝트였어요. 문화의 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996년도 사례이고 제가 들어오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리고 뭐 잠깐 소개를 하자면 199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한참 전의 얘기죠. 한 20년, 22년 전의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 과제, 사실 이 페이퍼를 이번에 한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96년에 나온 페이퍼를 좀 다시 들여다보게 됐었습니다. 제가 메타에 딱 오고 나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페이퍼였고, 이게 과연 정말로 문화나 문화 예술을 기획하는 사람들과 건축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상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었고 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나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었고요. 96년에. 근데 그 문화복지나 지금으로 보면 약간 생활문화적 개념이죠. 지금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 거점을 그 당시에 이제 동사무소의 기능들이 축소가 되면서 행정 기능이 축소가 되는 거죠. 행정 기능이 축소가 되면서 약간 문화의 집 형태로 행정 기능과 문화 기능을 복합화시키는 그런 구상들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문화적 기능을 행정 기능과 복합시킨 사례였던 것이죠.
뭐 그때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당시의 작업에서는 약간 그 도시의 성격들을 유형화시켜서 뭐 주민들이 대규모 밀집 주거형, 여기 뭐 A형이라고 보이면 밀집 주거형이나 또는 어떤 뭐 비밀집 주거형이라든지 약간 농촌 지역이라든지 조금 외곽 지역에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을 약간 프로토타입화 시켜가지고 했던 연구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20년 후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 20년 전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생활 문화를 담당하는 기능들이 또 특별하게 고유한 어떤 역할, 문화의 집 같은 역할을 좀 필요로 했던 시기였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는 공공도서관이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지만 한 20년 전의 도서관 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도의 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독서실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도서관이 훨씬 더 생활 문화적인, 생활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 뭐 서점이나 독립 서점 뭐 이런 부분들도 거의 약간 문화적 공간으로 해석될 만큼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보여드릴 사례는 문화파출소 2016년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그 문화파출소 강북이라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주는 거는 수유동, 그러니까 수유 6치안센터예요. 이제 지금 문화파출소가 한 9개 정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군포라든지 울산 남구 뭐 그런 전주 뭐 이런 등등 해서 제주까지도 있고요. 한 9개 정도의 문화파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메타가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20년 만에 커뮤니티 문화 공간을 메타, 저희 기획 컨설팅하고 메타가 건축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20년 전에 문화의 집을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주제였었어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 행정 기능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공권력이잖아요.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치안의 공권력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 과제를 하게 되고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한 1, 2주간은 그냥 정말로 파출소 기능은 없어지는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파출소 기능이 그냥 없어지고 그 유휴 공간에 그냥 문화 공간으로 대체가 되는구나라고 막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 조그만 공간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술 교육에서. 왜냐하면 특히 또 많은 지역들이 생활 문화를 하는 공간들은 민간에 의해서건 또 공공의 다른 어떤 문화 기반 시설에 의해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화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차였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치안 기능을 하는 어떤 치안센터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치안센터의 기능이 없었던 곳에 다시 치안센터의 기능이 살려지고, 또 문화적 기능이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좀 도전적인 주제였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과정에서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경찰청과 문체부 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제 주관해서 저희랑 같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 또 이렇게 건너야 될 장벽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요. 당시에는 뭐 그런 좀 기억들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그 수유 6치안센터의 사진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문화파출소라는 간판을 달고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여기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왜 넣었냐면 여기 안녕 계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무래도 파출소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뭐 두 가지잖아요. 파출소는 내가 뭐 피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해를 해가지고 끌려갈 때 들어갈 수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인데. 근데 이제 파출소가 조금 안녕해줘야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여기 이 사진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파출소에 사실은 연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쪽 측면에 저희가 그 여기 안엔 분명히 공유 부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뭔가 그냥 차 마시더라도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간단한 요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그냥 잠깐 간식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 뭐 이런 부엌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 동네 골목길이 있거든요. 이쪽 옆으로는 앞으로는 도로이지만 그 옆길에 문을 내서 그 옆에 바로 공유 부엌으로 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면에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그런 좀 그런 상상력까지 동원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간판 보이듯이 이 치안센터의 기능이 같이 들어간 것들이고요. 이게 파출소 2층 공간이고 평수로 따져보면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저걸 내부 공간으로 따져보면 한 5, 60평 정도 뭐 되는 작은 공간이고요. 이 공간이 뭐 돌봄 다락방, 뭐 마음 다락방, 뭐 이런 것들, 뭐 이건 약간 개소식을 했던 사진들이고, 뭐 파출소 입구에 피아노를 둬가지고 아이들이 뭐 지나다가 와가지고 피아노 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아까 옆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유 부엌, 부엌이고요. 얘는 그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예술 치유를 위한 공간 또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공간들 같은 거의 필요성들이 이제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적 목적의 필요도 있지만 경찰청에서 하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공간의 기능들도 같이 병행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좀 더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약간 마음 다락방이라 그래서 그 작은 다락방 같은 공간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뭐 여기 안에서는 문화적 프로그램, 여기서 굉장히 작은 뭐 아이들한테 뭐 동화 구연 같은 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일부 상담 기능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뭐 계획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네,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저희가 그 9개 문화 파출소를 다 다니면서 이제 한 3년 돼가지고 9개 문화 파출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그 기록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주에서 하고 있는 사례, 인터뷰하고 있는 사례인데 여기에 보이시게 경찰관 분들이 앞에 보이시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장소의 기억과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약간 큰 상상력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 보이는 사진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임진각 평화누리의 사진이고요. 근데 이 임진각 평화누리는 사실은 그 2004년 당시에 세계 평화 축전이라고 하는 어떤 평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그 당시에 강준혁 선생님, 메타를 설립하셨던 강준혁 선생님 총감독을 하시고 메타가 계획을 잡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축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기획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축제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건 하고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재정을 투여한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정을 대부분 이 공간을 재생시키는, 지금의 용어로 보면 공간을 재생시키는 데 많은 예산을 투여했고요. 실제로는 이 공간은 거의 그 임진각이 있는 우측에 있는 나대지였었어요. 근데 이 나대지의 공간들을 인공적인 언덕을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음악의 언덕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이 DMZ 바로 아래에 있는 임진각에 정말 내버려진 땅을 정말 약간 음악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에 어떤 언덕을 만드는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서는 공연도 벌어질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벌어질 수 있고, 또한 그냥 돗자리를 펴놓고 산책이나 뭐 캠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여기 보이시지만 최근 4월 달에 그 JTBC 뉴스룸에서 임진각 평화누리를 그 특별 스튜디오를 설치해가지고 거의 한
하루 내내 손석희 앵커께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재조명 받게 된 사례인데요. 이것도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생각한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가까운 미래 속에 있지 않지만 사실은 뭐 남북 관계의 변화들 또 평화 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직면한 미래이거든요. 굳이 이걸 4차 산업혁명을 안 끌어들여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직면한 미래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아까랑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몽골의 나담 축제가 벌어지는 그 나담 축제 중에 말경주가 벌어지는 초원이에요.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 인근에 떨어져 있는 그 후이덜렁 후닥이라고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네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초원에서 벌어지는 말경주장인데요. 근데 이 몽골의 나담 저희가 이제 메타가 몽골 예술위원회하고 몽골 국립예술대학교하고 교류가 이제 한 2006년부터 지속이 됐는데 몽골의 어떤 역사적인 축제를 저도 이제 2006년에 가서 보고 여기에 좀 문화적 그 색채가 좀 같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그래서 컬처 나담이라는 프로젝트를 그 몽골 파트너들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하면서 그 몽골 나담 축제 말경주가 벌어지는 초원에 여기 이렇게 보이면 초원의 한 점 같은 공간인데요. 이 텐트가 있는 이 약간 원형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약간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기획들을 진행을 했어요. 조금 더 보이시면 그리고 뭐 몽골 예술 작가하고 한국 예술 작가들이 같이 이제 공동의 작업들을 한 설치 작업들도 보여줬고요.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보통은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왼쪽이 몽골 작가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이 한국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왼쪽이 한국 작가고 오른쪽이 몽골 작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약간 해질녘의 그 초원에서 벌어졌던 공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재작년에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축제 현장에서 직접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몽골 파트너들이 그래도 꾸준히 10년 동안 이 축제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실은 이제 서울이라는 공간, 뭐 저도 서울에 살고 있고 오랫동안 뭐 태어난 것도 서울이고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특히 이제 이거는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인데 서울의 한강대교에 걸쳐 있는 노들섬이라고 하는 것들을 노들섬의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약간 공모의 형태로 해서 저희가 되게 신나게 공모를 준비했던 그런 건데 이게 사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굉장히 아까워가지고 여기 나와서 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소개를 한 건데 약간 그 서울 안에도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노들섬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특별한 역사가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약간 모래사장 변에 있다가 흙을 파다 보니 아파트 뭐 이런 건설을 위해서 흙을 파다 보니 거기가 이제 그렇게 돋아 있는 그런 섬의 형태로 했고 한강다리가 이제 옹벽을 세우면서 한강다리가 걸쳐진 공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공간들은 좀 약간 꿈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얘기하는 공간으로 막 이렇게 달 같은 게 떠 있죠 공간에. 그래서 막 우주 얘기도 나오고요. 뭐 학교 광장 뭐 그리고 그걸 좀 뭐 소통시키는 클라우드 같은 개념도 막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려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노들의 기억을 담은 사진들로 만들어진 뭐 아이디어 스피어 그리고 이런 꿈섬의 소망별 같은 거를 내가 띄울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상상을 해본 것들입니다. 근데 아까 뭐 몽골 뭐 또한 그 전에 얘기했던 뭐 임진각 평화누리, 근데 이런 상상들이 저는 좀 허황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노들섬에 했던 상상도 사실은 우리가 서울이라는 공간이 굉장한 경쟁의 공간이잖아요. 사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경쟁과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보단 그거를 좀 눈을 좀 더 멀리 보는 어떤 시선 뭐 이런 것들을 가진 공간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초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 생태계와 공간인데요. 다시 세운 프로젝트는 어제도 뭐 잠깐 얘기가 소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맥락보다는 1터와 3터 그리고 연결된 공간의 생태계라고 하는 좀 이렇게 이슈를 던지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제주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입니다. 아마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게 문화 쪽에서는 유일한 사람인데요. 다 잘 안 보시던 분들이 다 계시고 저 혼자 있는데 그 사실은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예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 기술 개발, 기술의 변화, 기술의 진보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자리의 개념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래가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세운상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도시재생하면 이 공간을 어떻게 주거지를 재생할 것인가 뭐 이런 시각이 이제 되게 도시재생 중에 되게 큰 거는 사실은 주거지 재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는 아니면은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뭐 시장 활성화 또는 상권 활성화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세운상가 프로젝트를 저희가 2015년에 이제 그 리서치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굉장히 산업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만은 왜 자꾸 상권이라는 말을 쓰지? 그 상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유통을 얘기하는 거고 유통을 얘기하는 건 정부나 정책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판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를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또한 산업 생태계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장소로 재탄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래서 한 200명 정도의 이제 약간 심층 조사들을 면접 조사를 통해서 또한 뭐 이런 지도 여기 이렇게 한 고프로를 들고 다니면서 저희 리서처들이 간판을 다 찍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여기 유통 공간이니까 유통 앞으로도 없애고 그냥 유통으로 해야 돼, 주상복합으로 다 해야 돼라는 논리가 2015년 제가 컨설팅을 할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위원들이 계셨어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걸 왜 존치시키는지. 근데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지금이야 세운이 뭐 메이커시티라는 간판도 걸고 창의 제조 산업이라는 간판도 걸고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공간입니다. 사실 이게 또한 많은 어떤 뭐 사람들이 와서 이게 테크니컬 파트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분들 되게 좀 주목받는 공간이 되었는데 그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정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 정도는 22% 정도는 제조와 수리와 관련된 분들이 여전히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대부분 도소매 중심 70%만 보이죠. 근데 이 공간 세운상가라는 정체성을 유지시켰던 분들은 사실은 이 22%의 세운의 기술 문화를 갖고 있는 또 유지시켜 왔던 분들이라는 생각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결론에 도달하면서 여기를 이제 도심 창의 제조 산업의 혁신지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게 되고 그게 이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간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설이잖아요. 2015년 12월입니다. 그게 결정이 된 게. 근데 그것도 가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페이퍼 데스크 워크보다는 리빙 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정말 연구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데 연구하고 리빙 랩을 같이 했어요. 그거는 사실 저희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갖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데 그래서 연구와 리빙랩 그래서 10개의 리빙랩이 2016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운을 실험하다라는 게 그 리빙랩의 결과를 담은 10개고요. 세운산도 뭐 예술가와 같이 했던 프로젝트 또 젊은 뭐 조명이나 오락기 관련된 뭐 그 제품을 개발하는 리빙랩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나갑니다. 아 이건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젊은 친구들이 젊은 어떤 메이커들이나 뭐 하드웨어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좀 과정의 확신들을 얻게 돼요. 그 과정의 확신을 얻게 되면서 사실은 이 세운 메이커스 큐브에 지금은 17개 팀이 입주해 있고 또 기술중개소라는 것이 운영돼서 그런 약간 기술 지식의 매개자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또 세운 전자박물관이라고 이제 막 으리으리한 박물관 아니고요. 딱 30평 정도 되는 박물관입니다. 굉장히 작은 박물관인데 그래도 세운의 1세대부터 3세대 그러니까 세운의 어떤 기술장인들이 시작하셨던 세대부터 지금의 정말 청년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까지를 작은 공간에서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이 그리고 또한 뭐 세운 테크북 라운지라고 기술 서적 전문 도서관이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어디 그 뭐 삼성 회사 안에나 LG 전자 안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그 제조 문화 공간 안에서 작은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작은 거점형 공간들이 도시적 맥락에서 같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창동 사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이제 진행될 사례예요. 저희한테 뭐 제가 또 맡아야 될 미래인데 이건 막막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소 폐조선소에 대한 그리고 더군다나 통영이라는 인구가 한 13,000, 13,4천 정도 되는 그리고 많은 일자리 한 5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었던 공간에 대한 약간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 그리고 컨텐츠 부문을 계획해야 되는 단계의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잠깐 사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요거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여기 아까 뭐 제가 세운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들 했는데 이게 어떤 산업이나 일자리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느냐.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예술 경영이나 문화 쪽에서 접근했던 사람으로서 이 공간의 재생, 이 산업의 재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이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조선소는 망했으니까 없는 거고 여기 그냥 문화산업으로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미래에 있는 산업을 끌어다가 얹혀 놓을 거냐 근데 그 미래 산업을 끌어다가 얹혀 놓으려는 도시는 많다라는 거죠. 서로 그걸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공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안했던 방법은 굉장히 순진한 제안을 했어요. 사실 12 스쿨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차피 일자리라는 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만들자. 차라리 12개의 학교를 만들어서 그 12개의 학교가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선생님들도 모일 거고 또 그걸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모일 거고 그 속에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부르는 캠프 말의 공간들이 채워지는 굉장히 순진한 상상이죠. 그 순진한 상상이 근데 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한 2달 전에 국제공모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20팀이 참여한 국제공모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닥쳐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기도 한 생각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뭐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미래나 창의성을 얘기하면 굉장히 사이버틱해야 될 것 같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은 막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의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막 감싸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한테는 약간 설레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두려움이라는 존재로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결국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좀 즐겁게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간, 뭐 문화 이런 것들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이해관계자, 우리 도시 맥락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듣고 기록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제가 앞에 그리고 처음 얘기했던 또 마지막에 얘기했던 뭐 시작과 결론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 여러 얘기를 드려서 한데요. 뭐 자료집에는 조금 글을 적어놨으니까 그 글을 좀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